예, 반갑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우리 강의 주제는 한반도 통일 꼭 해야 하나는 주제를 가지고 한 1시간 가까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목차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선 네 가지. 하나는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인 상황은 어떤가, 그리고 한반도 통일 꼭 필요한가, 그 다음에 북한은 어떤 상태에 있나, 그 다음에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냐, 이런 목차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상황부터 좀 보도록 하죠. 한반도의 지정학 상황은 동아시아가 최근에 전개되고 있는 미중의 신냉전 시대의 중심지에 자리 잡고 있다는 그런 게 지금 우리의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통적으로 사회주의 국가의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동맹을 맺고 있고 우방 우리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미국, 일본, 한국이 대립을 하고 있는 게 동북아의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하면서 이 동북아에 굉장히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또 안 넘어가시면 잠깐요.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동해상에서 러시아와 그다음에 중국이 합동 군사훈련하는 그런 상황까지, 그리고 남중국에 중국이 진출하면서 그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미국의 항모가 파견되는 등 사실 남중국해에서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중 간의 통상전쟁이 글로벌 헤게모니 싸움으로 확대되고 있는 게 지금 동북아의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신냉전은 어떻게 해서 전개가 되냐면, 미국이 오랫동안 2차 세계대전에 주도해오던 국제 질서가 급속하게 약화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를 지배하면서 사실은 세 개의 축을 가지고 세계가 그 팍스 아메리카가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그게 주로 유엔을 통한 안보 균형, 그 다음에 WTO를 통한 통상, 그 다음에 IMF를 통한 금융의 그런 세 축을 가지고 국제 질서가 유지됐다고 생각하면 그게 최근에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미국의 제조업은 1980년대 후반에 제조업이 위기를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던 많은 제조업들이 주로 중국이나 일본, 한국 등으로 빠져나오게 되는 그런 시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1991년도에 9.11 테러로 미국의 안보가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급기야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세계를 주도해오던 미국의 그런 축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급기야 이제 트럼프 대통령 시대는 그나마 유지되던 글로벌 리더십이라는 게 다시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유지됐던 국제 질서가 급속하게 금이 가기 시작한다. 그래서 새로운 국제 질서의 태동이 불가피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 시기에 중국이 급속하게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예상보다 빨리 2008년도를 중심으로 중국이 급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세계의 공장으로 그리고 기술과 그런 통상 교육 쪽에서 중국의 규모가 커지면서 미국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으로 돌아서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미중 간의 신냉전이 그냥 단순한 통상 전쟁에서 글로벌 주도권 싸움으로 바뀌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예전에 한때 미소 간의 냉전 시대와 비교해 보면 지금의 미중의 신냉전은 조금 다른 양상이다 보면 됩니다. 옛날에 미소 간의 냉전 시대는 핵이나 군사력 중심으로, 그리고 공산권과 자유주의 진영의 진영 대립으로 진행됐었는데 이거는 쉽게 끝이 납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그 소련의 경제력이라는 게 미국이 한 10분의 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러시아가 그 경쟁에서 소련이죠. 구소련이 버틸 수 있는 여력이 별로 없었죠. 근데 지금의 미중의 신냉전은
어떻게 보면 경제 전쟁이고 글로벌 헤게모니 싸움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중국의 경제력이 미국의 한 70%를 육박하고 있고 지금 예상하기는 2025년에서 한 2030년 사이에 미국의 경제력과 거의 비슷하게 성장할 거로 보기 때문에 이 전쟁은 그렇게 쉽게 끝날 수 있는 전쟁이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를 한번 보시면 미국은 중국과 대립하기 위해서 쿼드라고 하는 쿼드 플러스라고 하는 체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쿼드라고 하는 4개국은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4개국이고 플러스 3은 누구냐 하면 한국, 베트남, 뉴질랜드 이렇게 합쳐서 이 우방으로 중국을 둘러싸는 견제 세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중국은 어떻게 하냐? 중국은 전통적인 우방인 러시아와 북한을 중심으로 사회주의 국가들, 그 다음에 개도국을 중심으로 이 자유주의 진영에 대립하는 그런 각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런 미중 간의 전쟁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이 아니라 이게 글로벌 주도권 싸움이다 보니까 나머지 국가들, 제3지대에 있어야 될 국가들까지도 중국이나 미국이 어느 편이냐, 내 쪽으로 설 거냐, 상대방으로 갈 거냐를 계속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 같은 나라는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상황에 있죠. 왜 그러냐면 우리의 경제 통상의 대부분이 지금은 30% 가까운 수출의 30% 가까운 부분이 중국에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을 무시하고 우리가 가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안보 분야에는 특히 우리가 어려운 게 우리는 우리의 안보를 미국 간의 관계에서 주로 유지를 하고 있고 핵 우산이라든가 이런 걸 미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미국과의 관계를 떠나서 중국으로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히 남북 관계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의 남북 관계는 지금의 북한을 둘러싸고 있는 경제 제재, 그 다음에 북한의 핵 무기나 장거리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도 그 북한을 둘러싸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이 미중 간의 대립 과정에서 굉장히 가까워지고 옛날보다 훨씬 가까운 관계로 진행되기 때문에 지금의 남북 문제를 풀기는 예전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통일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앞으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하는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통일 문제를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하는 것을 조사한 여론조사가 최근에 한 게 아마 3월 달 정도에 한 게 있어서 갖고 와봤습니다. 한번 보시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체로 통일이라고 그러면 그냥 꼭 필요하다 이 정도 두 개를 합치면 거의 한 69% 가까이가 동일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우리가 오랫동안 뭐 노래도 있듯이 뭐 우리의 소원은 통일하면서 생각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통일 필요하냐 그러면 대체로 그냥 뭐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에 대한 해야 된다고 하는 거는 한 2년 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년 전만 해도 한 76%의 사람이 통일 꼭 해야 된다는데 지금은 70%를 밑돌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물어봅니다. 그러면 통일되면 그게 뭐 우리한테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느냐, 뭐 통일 도움이 되니까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그래 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한 6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통일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숫자가 낮죠. 퍼센티지가 낮고, 그리고 그거조차도 2년 전에는 한 65% 했다고 그러면 지금 한 61%밖에 안 되는, 최근의 상황 변화에 따라 굉장히 지지도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거는 공감하지 않는 사람, 아니 뭐 통일된다고 별 도움이 되겠느냐, 우리한테 뭐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반대 생각을 가진 사람이 높아지고 있다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예전에는 한 33% 정도 했다고 그러면 지금은 거의 한 36%에 육박하는 사람이 뭐 그 통일돼서 도움이 되겠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통일되면 도움이 된다는 사람과 안 된다는 사람들이 양쪽 극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항상 북한에 대해서 좀 어려운 게 이 북한을 어떻게 봐야 되냐 하는 문제인데, 북한을 우리의 협력하고 지원해야 될 대상으로 보느냐, 아니면 우리의 적으로 경계해야 될 대상으로 봐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항상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 이것도 굉장히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불과 2년 전에 협력하고 지원해야 될 대상을 한 52% 가까이 생각했다고 그러면 지금은 거의 40% 밑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고, 우리의 경계 대상으로 봐야 된다는 게 굉장히 많이 올라온 그런 상태입니다. 요거는 이제 최근에 북한과의 좀 소원한 관계, 냉랭한 관계가 이런 여론조사에 많이 반영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지금은 그렇지만 앞으로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느냐, 앞으로 좀 좋아질 것 같냐, 이렇게 물어보면 한 2년 전에 뭐 남북 정상회담하고 막 이럴 때만 해도 뭐 금방 좋아질 것 같다는 사람이 무려 55%나 됐었는데, 지금은 뭐 이게 한 36.7, 뭐 37%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최근에 한 2년 동안 보니까 뭐 그렇게 좋아질 것 같지 않다고 보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아주 굉장히 시니컬한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뭐 별 변화 없을 거다, 그런 사람이 예전에 30% 했다고 그러면 지금은 거의 뭐 47%에 육박하고 있어서, 남북 관계를 보는 눈이 최근에 한 2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변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걸 다 종합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면 당신이 생각할 때 통일이 될 것 같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통일이 언제쯤 될 것 같냐는 그냥 질문을 던졌을 때 30년 이후, 30년 이내, 30년 이상 불가능하다, 이거를 다 합쳐보면 20년 이내 사람이 한 35%밖에 안 됩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여기 우리 젊은 학생들 상대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30년 그러면 그냥 막연하게 말이 30년이지 뭐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하고 비슷한 거죠. 그건 나중에 이야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통일에 대해서 이렇게 시니컬하고 별로 그렇게 기대가 높지 않은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이런 걸 제가 이야기하면서 다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경우에 우리가 통일이 우리한테 어떤 이점이 있고 왜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냥 우리가 신문이나 뭐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듣는 이야기를 가지고 자기가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지금 나올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일에 대해서 조금은 우리가 공부도 하고 생각도 해보는 게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고, 그렇게 해야만이 통일이라는 게 우리 가까이 왔을 때 우리가 뭐를 준비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될 건지를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이 이유는 왜 통일을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왜 통일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 생각이 좀 바뀔 수도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왜 통일이 필요한가 하는 이야기를 제가 세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이겁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의 민족이 있고 역사와 문화가 하나였고 같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통일한다고 그러는 것은 무슨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회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우리는 한 나라였는데 우리가 일제치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해방되면서 남과 북이 갈라지고, 그리고 다시 서로 간에 남과 북이 독립정부를 수립하고, 그러고 나서 6.25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급기야는 전쟁 후에 유엔에 남북이 따로따로 독립국가로 이제 뭐 우리가 신고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남과 북이 지금 이 시대를 사람들한테는 원래 다른 나라처럼 돼 있지만은 원래 우리는 한 나라였다는 것을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우리 모습으로 고향에 돌아가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가는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왜 통일을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는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그런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하는 과정이 통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지금
6.25 전쟁으로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남북 간에 사상자가 생기고 그리고 남북이 갈라지면서 이산가족이 생기고 지금은 또 북한에서 탈북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산가족의 형태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통계 숫자를 갖고 있기는 남쪽에 와 있는 북한을 이탈한 사람이 한 32,000명 정도 된다고 그러면 지금 동북아시아에 중국과 러시아와 몽고나 그 다음에 태국 이쪽 밑으로 지금 방랑하고 있는 사람이 거의 우리 한 15만에서 20만 가까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한 20만이라고 보면 거기에 4인 가족만 해도 80만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산의 아픔을 겪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가 통일을 통해서 서로 치유하고 화해하고 해야 될 문제지 이거를 그 상처를 안고 우리가 갈 것은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미래가 통일에 있기 때문이다 하는 걸 우리가 지금 젊은 세대 미래의 주역들한테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살다시피 우리가 있는 이 남쪽은 지금 성장이 고도 성장을 하다가 성장이 정체되고 지금은 우리 성장 속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 일자리가 없고 뭐 우리의 또 기존의 주력 산업들이 지금 세계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북한대로 새롭게 좀 개방을 하고 또 경제 발전을 해야 되는데 북한도 지금 이런 경제 제재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그래서 통일을 통해서 남북한이 같이 서로의 시너지를 내서 살아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나라가 새롭게 남북한이 합쳐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남북 통일에서 갖고 올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우리가 통일을 하게 되면 잠시는 남쪽도 어려울 거고 북한은 뭐 좋아질 수 있지만 남쪽은 좀 어려움을 겪겠지만은 우리가 이거는 장기적으로 10년, 20년, 50년, 100년의 역사를 내려다보면 통일이라는 것은 통일에서 갖고 오는 이익은 엄청난 우리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요거는 조금 자세히 우리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남쪽은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에 인구가 5천만 명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북한은 대체로 한 2,400만 정도 인구의 1인당 국민소득 뭐 좋게 보면 유엔의 통계나 또 우리 한국은행의 통계나 다 다릅니다. 그래 뭐 1인당 1,000불이라는 데도 있고 뭐 1,200불이라는 데도 있고 다 다른데 우리가 뭐 좀 좋게 한 1인당 국민소득이 북한이 한 1,500불 된다고 가정을 하면 두 나라를 합치면 대체로 두 나라가 합치면 시너지가 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시너지를 생각하지 않고 산술적으로 두 나라를 합쳐가면 우리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1인당 국민소득이 거의 7,400만 인구의 1인당 국민소득이 한 2만 1,000불 정도 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전 세계에서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불이 넘고 인구가 5천만이 넘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전 세계 한 220개 국가에서 좀 이런 나라가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보시면 인구가 5천이 넘고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불은 여기고 여기 3만 불. 지금은 우리가 3만 불에 걸려있죠. 그런데 2만 불로 내려오더라도 나라가 없습니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태리 정도가 지금 3만 불대에 있는 나라고 그 밑에 2만 불에서 3만 불 사이에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멕시코, 러시아, 브라질, 인도 이런 나라들은 만 불대에 걸려 있고 인도는 뭐 한 4천 불대 그리고 중국이 한 6천 불대 뭐 그 다음에 소득이 높은 나라 많죠. 뭐 6만 불, 7만 불, 10만 불 되는 나라도 있지만 요 나라들은 작은 나라들이에요. 인구가 뭐 500만, 1000만, 뭐 2000만 밑의 나라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대국으로 5천만이 넘고 2만 불이 넘는 나라는 요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통일이 된다고 하면 시너지가 없어도 산술적으로 지금 굉장히 큰 대국으로 가는 거예요. 인구가 7,400만이면 어디 정도냐면 독일이 한 8,100만 정도 되고 영국이 한 6,300, 프랑스가 한 6,500, 뭐 그런 정도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7,400은 굉장히 큰 나라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통일되면 베이스가
기본이 스타트가 2만 불이 넘는 데서 굉장히 대국이고, 우리가 시너지를 조금만 낸다면 우리는 굉장히 큰 전 세계에서 주도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제 남북이 합쳐지면 어떤 측면에서 시너지가 날 수 있냐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우선은 남북은 산업 구조가 산업 구조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선 내수 시장이 우리가 5천만인데 합쳐서 한 7,400만 되면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고 우리 스스로 소비하는 그런 내수 시장이 충분히 큰 나라라 성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 두 번째로는 남북의 산업 구조가 북한은 경공업 위주로 돼 있고, 그리고 자원이 많고 우리는 주로 중화학공이고 첨단 산업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산업 구조의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산업 인력, 북한이 비교적 젊은 산업 인력들을 갖고 있고, 지하 자원이 우리가 지금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 많은 지하 자원을 북한이 땅 밑에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효율은 좀 떨어지지만은 석탄이나 철광석, 히토류, 마그네사이트 뭐 이런 것들이 북한에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남쪽에서는 지금 수입해서 사용하는 그런 지하 자원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중에 하나가, 지금은 우리가 중국으로 가거나 중앙아시아로 가거나 유럽으로 가려면 다 바다를 통해서 가야 되는데, 우리가 북한을 통하면 중국으로 그 다음에 뭐 시베리아 횡단철도, 중국 횡단철도를 통해서 중앙아시아나 동유럽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 물류 통로도 중요하지만 인구 구조 자체도, 우리는 지금 결혼해서 우리 출산율이 0.9 뭐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아직은 북한은 그래도 2.0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합쳐져서 인구 구조가 급속도로 악화되는 것을 그래도 조금은 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통일이라는 걸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무슨 우리가 돈이 그렇게 지금 우리도 힘든데 돈이 있겠느냐 하는데, 이제 그거는 조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지금 남쪽이 한 우리가 600조 예산이라고 그러면 지금 550조인데 550조라고 그러면 그 중에서 거의 10%가 국방 예산입니다. 55조 가까이를 국방 예산입니다. 북한은 물론 퍼센트를 보면 훨씬 많이 쓰지만은 북한도 어마어마한 나라 규모에 비해서 국방 예산을 굉장히 많이 쓰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남한이 60만 군데, 북한이 120만 군데만 하더라도 남북이 합쳐서 한 요 작은 땅에 180만 군데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독일 같은 데가 통일되고 나서 한 25만 정도, 30만 정도 군데 지금 유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통일돼서도 군대 숫자를 그 정도로 만약에 줄일 수 있다 그러면 뭐 그 국방 예산에 들어가는 부분만 우리가 전략하더라도 남북을 같이 살 수 있는, 북한을 개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물론 이런 통일된다고 해서 이런 시너지 요인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이런 이제 반시너지 요인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전쟁하고 군사적으로 충돌했기 때문에 그 상처를 치유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그 다음에 이념적으로 체제가 다른 상태에서 우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왔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로 만드는 것도 뭐 쉬운 일은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육, 행정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하나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이 통일되고 나서 처음에 한 10년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죠. 우리도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지만은, 지금 독일을 한번 보십시오. 유럽에서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이런 나라들이 다 힘들 때, 유럽에 재정 위기가 왔을 때 모든 나라들이 독일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독일이 처음에 한 10년은 어려웠지만은 지금은 다시 유럽의 강자로 다시 우뚝 설 수 있던 게 뭐 독일 통일의 힘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통일을 통해서 시너지를 좀 내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런 위상이 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 그렇게 보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의 통일이 대상이 되는 북한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 좀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지금 어떻게 되냐면 사실은 북한이 핵 개발을 하면서 발표했던 게 핵과 경제를 병진해서 뭐 갖고 가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굉장히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다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북한이 핵 개발하고 장거리 미사일 개발하면서 유엔 제재가 들어가면서 지금은 거의 뭐 경제가 파탄 지경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나마 트럼프하고 좀 톱다운식으로 협상을 하던 게 바이든이 들었으면서 처음부터 다시 완전히 시작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핵 개발을 하면서 유엔의 제재가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이렇게 이제 2x2로 한번 나눠보면 북한이 핵 개발을 지속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국제사회 압력은 계속해서 정진 높아질 거고 그게 급기야 최악의 경우에는 국지전이나 전면전에 충돌도 뭐 불가피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이 사상한 사안은 아무도 원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야 그러지 말고 제재를 좀 풀어달라. 그럼 우리도 핵 폐기할게. 뭐 이런 상황인데 요거는 이제 국제사회나 유엔 같은 데서 요걸 수용하기가 힘들죠. 여러 번 속아왔기 때문에 그 제재 풀고 나서 그 핵 폐기 안 하고 가면 자, 핵 보유 국가로만 남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실현이 어려운 상황이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나 유엔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지 말고 네가 먼저 폐기해라. 그럼 우리가 풀게. 요거는 또 북한에서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죠. 옛날 리비아나 파키스탄 이런 뭐 이라크 이란 문제들을 봤기 때문에 이거 내가 핵 폐기 먼저 하고 말만 들었다가 내가 나중에 더 어려운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이제 이런 이야기였죠. 우리 이제 싱가포르나 하노이 회담에서 나왔던 건데 그러지 말고 동시에 하자. 폐기와 제재 완화를 동시에 하자는데 그거도 내용상에 서로 간에 좀 생각이 다른 거죠. 미국은 포괄적으로 하자는 거고 북한은 그걸 못 믿겠으니까 동시에 하되 단계적으로 하자. 뭐 이런 인데 그게 이제 하노이에서 결렬이 된 상태라 요거를 다시 이제 뭐 협상을 곧 뭐 시작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려운 거는 이런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 않지만 유엔이나 미국의 제재는 지속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협상이 안 될 뿐이지 제재는 지속되고 있는데 지금 제재에 가장 어려운 게 2017년 이후에 제재가 점점 더 강해져서 사실은 지금 가장 큰 게 석유류의 수입이 1년 동안에 400만 배럴로 묶여 있는 거하고 원유 그 다음에 석유 정제품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이 50만 배럴로 묶여 있다는 게 가장 어려운 겁니다. 경제 발전을 해나가는데 가장 아킬레스건이 석유와 유제품들이 석유 제품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돈으로 어려운 거는 그동안 오랫동안 해외 노동자를 내보내고 거의 우리가 한 8만에서 10만 가까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러시아나 중국이나 중동에서 벌어들이던 해외 노동자 노동비 임금비가 지금 다 동결돼 있고 다 노동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고 지금 나와 있는 사람들은 3개월짜리 비자 얻어서 나와 있으니까 그 장기적으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북한에서 중국이나 러시아로 수출하던 뭐 농산품, 뭐 수산물, 뭐 철광석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동결돼 있는 상태라 북한은 2017년 이후로 조금씩 좋아오면서 굉장히 지금 경제 어려운 상황인데 밖으로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우리가 데이터로 보면 뭐 어려워지는 건 금방 합니다. 데이터를 잠깐 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지금 20년에 거의 마이너스 성장으로 다시 그러니까 옛날 고난의 행군 이후로 다시 새로운 위기를 맞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이제 어느 정도냐면 이렇습니다. 이게 수출인데요. 수출이 2017년 이후로 이렇게 그냥 그래프로 모양만 봐도 완전 격감해 있는 상태. 그 수출이 거의 없다 싶어요. 근데 이제 보통 수입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석유도 원유도 수입해야 되고
정제품도 수입해야 되고 공산품도 수입해야 되니까 수입은 갑자기 이렇게 떨어질 수가 없는데 수출이 떨어지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무역 적자가 어마어마하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역 적자가 이렇게 계속 누적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나라의 외환 요구가 고갈이 됩니다. 달러가 고갈되는 거죠. 물건을 사오려면 계속 돈이 나가니까. 수출해서 달러가 들어와야 되는데 수출은 안 되고 수입만 되니까 무역 적자가 이렇게 세워져나서 우리가 IMF를 당했던 게 이런 달러가 없어서 뭐 일이 생긴 것처럼 북한이 지금 그런 달러 고갈 상태. 그래서 북한은 요즘 뉴스에 보면 끊임없이 나오는 게 자력갱생, 우리 걸로 우리 힘으로 살자는 이야기인데 이제 수출을 좀 줄이자는 건데 그게 아주 기본적인 수입은 할 수밖에 없고 수출은 안 되고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앞으로 이거를 추정을 해봐도 그렇게 쉽게 무역 적자가 해소될 것 같지 않아요. 거의 2025년까지도 무역 적자가 계속되는 걸로 보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뭐 무슨 일이 생기느냐? 경제 성장률이라는 게 이제 마이너스로 가기 시작하죠. 이렇게 보시면 최근에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뭐 3%, 4%, 5% 이렇게 갑니다. 그런 이야기는 뭐냐면 올해가 작년보다 못 살고 내년이 올해보다 못 살고 해마다 못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난의 행군 시대에 이제 90년도 초부터 시작해서 97, 8년 거의 한 8, 9년 동안 마이너스 성장을 계속하면서 북한에 아사자가 많이 생기고 북한이 극도로 어려워서 그게 이제 고난의 행군 시기였다고 그러는데 지금 새로운 고난의 행군 시기에 막먹는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도 앞으로 추정을 해봐도 그렇게 거의 한 2023년 정도까지도 마이너스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북한이 지금 협상 테이블에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근데 뭐 밖으로 보이는 뭐 평양에서 퍼레이드를 한다든가 하는 걸 보면 멀쩡한 것 같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교역 데이터나 경제 성장률이나 이런 걸 가지고 추정해 보면 북한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자,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나마 장마당을 중심으로 북한 사회가 변화되는 속도가 어느 정도 빨랐었는데 요 경제 제재를 통해서 변화 속도가 뚝 떨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장마당을 중심으로 한 개혁도 중단 상태에 있다 그렇게 봅니다. 주로 변화시켰던 뭐 핵심 요인들이 시장이라든가 통신기기, 그 다음에 자동차, 그 다음에 새로운 돈이 뭐 돌기 시작하고 중산층이 커지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의 신세대들 2000년도 이후에 태어난 애들의 이제 그런 생각, 이런 것들이 북한을 변화시키는 동인이 됐다고 그러면 이것도 장마당이나 경제 제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좀 중단된 그런 상태에 있다 보면 됩니다. 자, 이제 그렇게 봤을 때 그럼 북한은 지금 어떤 상태냐 하고 봤을 때 제가 이렇게 2x2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통제가 잘 되고 있느냐, 지도체제가 안정되어 있느냐는 걸 보는데, 만약에 지도체제도 불안하고 주민들도 동요된다고 그러면 이 체제는 금방 무너집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상태는 아니고 지도체제가 안정되고 주민들이 좀 불안한 그런 상태가 아닌가. 왜 그러냐면, 왜 주민들이 동요하냐면 조금 그나마 김정은 초창기에 들어와서 좀 경제 제재도 풀리고 장마당이 활성화되면서 조금 사는 게 괜찮다고 그랬는데 2017년부터 경제 제재가 들어가면서 경제가 다시 어려워지니까 주민들이 이건 뭐야, 갑자기 왜 이렇게 힘들어져, 이제 이렇게 돼서 외부에서 정보는 계속 유입되고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는 가고 뭐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뭐 자력갱생해라 뭐 그러지만은 사실은 이게 다 불만 요인들이에요. 그 다음에 주민들은 아무래도 지금 뭐 통신기기들이 거의 한 400만 대 정도 이상 풀렸다고 그러니까 정보 같은 게 돌아다니고 하니까 예전보다 통제는 잘 안 될 것 같아 그럽니다. 그래서 체제가 불안정하지만 저쪽 쪽에, 오른쪽 상단 쪽에 그런 형태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고 지도체제도 안
안정되고 주민들도 통제가 잘 된다고 그러면 이 체제는 굉장히 오래 갈 수밖에 없는 상태죠. 그런데 오른쪽 상단에 이 상태 좀 체제가 불안한 게 지금 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경제난이 새로운 어떤 체제 불안의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주민 통제와 압박이라는 게 우리가 우리 어느 나라나 우리가 전 세계를 다 겪어봤지만은 그렇게 장기적으로 계속 사람을 압박하고 그렇게 갈 수는 없다. 그게 어느 정도 의식주 문제나 경제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래도 사람들이 뭐 순응을 하는데 이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압박은 그렇게 오래 갈 수가 없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불안 요인이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마무리를 하고 끝날 텐데, 그럼 우리는 우리 이 미래를 살아가야 될 여러분들, 우리 대학생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통일이 이렇게 우리한테 뭔가 해야 되는 일이고 우리한테 우리의 미래가 거기 달려 있다고 그러면 우리는 그럼 통일을 위해서 뭐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이게 마음속에 끊임없이 증오와 갈등을 가지고 있어서는 이 남북 문제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간에 갖고 있는 그런 갈등을 좀 해소해야 된다. 우선은 제일 전선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이산가족이죠. 우리 북한을 이탈한 사람뿐만 아니라 예전에 남북이 갈라지면서 지금 이산가족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좀 해결하자. 우선 예전에 이산가족이 된 사람이 지금 전체 우리 한 45만 명, 5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새롭게 이산가족이 된 사람이 아까 제가 한 80만 명까지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의 문제를 좀 해결하자. 그래서 서로 뭐 주고받을 수 있는 통신이라도 그 다음에 화상회의라도 화상 만남이라도 뭐 이런 거를 좀 해보자. 왜 그러냐면 미국에 쿠바에서 난민이 미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뭐 서로 간에 이렇게 전화나 편지가 왔다 갔다 하고 선물을 보낼 수 있게 해주고 이런 것들을 또 미국하고 쿠바 간에 관계가 좋고 나쁘고 따라서 끊임없이 바뀌어 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도 남북 간에 그런 문제를 좀 해결을 해 나가야 될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앞으로 같이 살라고 그러면 통일이라는 걸 전제로 한다고 그러면 지금 북한 주민들이 어려운 거를 우리가 지금 도와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긴급 구호나 인도적인 지원 같은 거를 우리가 끊임없이 그거는 정권과 관련 없이 해야지. 그게 정치적인 상황에 자꾸 좌우돼서 중단됐다가 재개됐다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서로 간에 우리가 같은 민족이다. 우리가 앞으로 같이 살자고 하려고 그러면 어렵고 힘들 때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북한에 있는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게 어린애들, 그 다음에 산모들, 이런 유아들, 이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는 아끼지 말고 지원하자. 식량이나 의료품 같은 거는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점점 오랫동안 서로 헤어지기 때문에 두 나라가 자꾸 달라져요. 서로 문화도 달라지고 말도 달라지고 그래서 그런 거를 뭐 찾아가는 같이 나누는 그런 기회. 그게 뭐 학술적이고 문화, 예술 뭐 이런 체육 등의 교류 이런 거는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게 좋다. 이게 뭐 정치적으로 자꾸 이런 걸 이용하지 말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북한의 어린애들, 산모들을 지금 도와주지 않으면 걔들이 나중에 커서 10살, 20살 될 때 만약에 그때 가서 통일이 된다 그러면 그 사람들 다 브레인 데미지 가고 어렵고 이렇게 해서 그거를 지금 우리가 비타민이나 필요한 거를 주면서 같이 살아야지 그 사람들을 지금 이렇게 내버려 두고 있다가 나중에 지금 어릴 때 영양 실조되고 그 영양이 공급되지 않으면
그거는 나중에 회복되지가 않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적게 예를 들어서 호미로 막아야 될 거를 나중에는 진짜 삽으로 막아야 될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걸 피하려면 지금 우리가 돕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조금은 이제 거시적인 건데 북한이 개방사회로 나올 수 있게 북한이 경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 공조나 이런 거를 도와주는 게 필요하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핵 개발이나 이런 게 항상 걸려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되는데 그래도 그런 거하고 관계없이 북한의 기본적인 빈곤을 탈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아까 우리가 그랬잖아요. 북한이 좋게 봐서 1인당 국민소득이 한 1,000불에서 1,500불이라고 그러면 배가 고플 때는 자유, 민주 이런 거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런데 1인당 국민소득이 한 2,500불, 3,000불 정도 돼서 배고픈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자연스러운 욕구가 야, 좀 자유와 민주 이런 이야기가 납니다. 그래서 북한이 개혁되려고 그러면 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게 좋다. 그래서 북한이 지속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 공조, 남쪽에서의 그런 지원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 다시 생각해보면서 도와줘야 될 그런 상황이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남쪽에도 젊은 우리 북한 이탈 주민들도 많고 탈북민들 나이 든 사람들도 많은데 이 사람들이 우리 친구로 우리의 동료로 우리의 이웃으로 남쪽에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통일되면 하자고 하면 통일에 있는 2,400만을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하고 같이 살아야 될지를 갑자기 생각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주위에 와 있는 32,000명 되는 친구들을 우리가 끌어안지 못하고 우리의 이웃으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지 못한다면 우리가 갑자기 통일돼서 2,400만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같이 살 겁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지금 주위에 와 있는 32,000명에 가까운 우리 북한 이탈 주민이 바로 우리한테 주어진 희망이요. 우리가 가장 쉽게 연습할 수 있는 우리의 자원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에 그냥 우리의 그냥 이웃으로 그냥 같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 자칫 잘못하면 이 남쪽에서 적응이 잘 안 되고 하면 이제 그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 북한에 가끔 연락을 하고 전화를 하고 할 때 아이고 남쪽 살 거 못해 같이 못 살아. 뭐 여기 이 사회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결국 통일에 대한 씨앗을 키워가는 그런 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같이 사는 연습, 통일 시대를 위한 연습을 지금 우리 가까이에 와 있는 탈북민, 우리 북한을 이탈한 사람들하고 같이 연습해 가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통일을 좀 요약하자면 통일을 우리가 왜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제가 세 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람들이 통일 그 해서 뭐해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몰라서 통일이라는 상황태가 어떻게 전개될지를 몰라서 하는 생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배워가는 그런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고, 두 번째는 북한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 그 북한을 우리가 지금 이제 개방 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유도해 나갈 건가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그런 우리의 과제다. 그리고 우리 가까이에 와 있는 우리 북한 이탈 주민들을 우리 이웃으로 정착시키고 같이 살 수 있게 연습하는 게 그게 필요하다는 거고, 지금 어려운 시기에 있을 때 북한하고 우리가 같은 미래를 같이 할 사람이라는 걸 확인시켜 주는 게 필요하다. 뭐 그런 이야기로 오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우리 혹시 뭐 질문 같은 게 있으면 제가 한 가지 정도 받고 그리고 끝날까요? 자, 그러면 우리 이 줌으로 대부분 영상 녹화 듣고 해서
질문 사항이 있어도 아마 하기가 힘들 텐데 그냥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우리 혹시 뭐 질문이 있거나 하면 인터넷으로 남겨주면 그다음에 우리가 다시 또 토론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너무나 고생했어. 그런데 지금 누가 부모님이랑 같이 내려갈까? 아니, 좀 먼저. 혼자 왔어? 혼자 몇 살?